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단편 소설은 이송연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사랑. 고향 마을 언덕에서 가슴 설레이며 맺었던 첫사랑. 그 소년 소녀가 노년이 된 지금.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응급실까지 가게 된 사연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송연 작가님의 양력은 설명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잃어버린 사랑. 이송연. 삶이 너무 혼란스럽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불화가 나와 남편을 파괴하고 있어 무섭고 두렵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해야 좋을까? 돌아갈 수도 건너뛸 수도 없는 아픔이 나를 고문한다. 웃고 살았던 내 얼굴은 인생 말년이 되어 눈물 범벅이다. 얼마나 많이 아파야 벗어날 수 있을까? 남편과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날이 정말 있을까? 70살을 바라본 나이까지 남편과 잘 살아왔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만족한 날들이어서 노년은 더욱 여유롭게 살다가 귀천할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예견도 없이 날벼락을 맞았다. 남편은 나만 보면 투견처럼 으르렁거리거나 떼쟁이 아이처럼 징징거린다. 자주 토라지고 울기도 한다. 폭언과 폭행도 가한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악물고 견뎌볼 건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남편을 수발하는 것도 힘든데 폭력까지 견디려니 죽을 맛이다. 남편과 나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을까? 남편은 철천지 원수인 양 나와 마주하기만 하면 화를 내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야단이다. 서름을 한 동이쯤 흘리고 나면 곱고 예뻤던 소녀가 생각난다. 그 소녀는 사랑 하나로 소년의 손을 잡았었다. 추억 속을 하염없이 거닐다 보면 아름다웠던 첫사랑이 떠오른다.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이 생각에 속이 쓰리고 아리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고드름이 돼 상대를 겨냥한다. 아주 오래전 소년 소녀가 노부부를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된 날은 들국화가 마을 언덕에 단아하게 피던 가을, 내 나이 17살 때였다.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연분홍 들국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가을 풍경은 저마다 정답게 속삭이건만 내 마음은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 같았다. 한숨을 내쉬며 들국화를 마주하고 앉아 주절거렸다. 이 마음 어떡하면 좋겠니? 나에게 말해봐. 인기척에 놀라 뒤돌아보았다. 소년이 들국화를 내 손에 쥐어쥐며 활짝 웃었다. 그가 볕짐지게를 등에 지고 있는 거로 봐 부모님 농사일을 거두는 거로 보였다. 내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올해 정월 대보름 불꽃놀이 하던 모습에 반했던 한마을에 살던 소년이 그였기 때문이다. 그는 산과 들에 피는 꽃보다 내가 더 곱다고 말했다. 소년은 오래 알던 친구처럼 살갑게 말을 걸었고 나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풋사랑이 자라나길 바라며 향기를 오래도록 맡고 싶었는데 들국화는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시들었다. 꽃이 찬바람에 날아가 버려 언덕으로 갈 명분이 없었다. 그는 무엇을 할까? 내 생각은 할까? 상념에 잠겨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둥근 달이 마루를 환하게 비추었다. 자꾸만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보름달을 동무 삼아 언덕을 향했다. 별빛이 내려앉은 달빛 아래에 소년이 서 있어 마냥 달렸다. 소원을 빌었더니 정말 이루어졌어. 그가 손뼉을 치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떤 소원을 빌었어? 나는 두근거린 심정으로 물었다. 너를 이곳으로 보내주면. 그가 말끝을 흐려 나는 초조해졌다. 널 올 설부터 좋아했어. 그네 타는 모습이 선녀처럼 예뻐서 푹 빠져버렸나 봐.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설레는 이 사랑을 평생 줄게. 내 곁에 있어줘. 소년의 부탁에 나는 미래를 약속하며 손가락을 걸었다. 그날부터 꽃과 나비처럼 연인이 되어 둘은 틈만 나면 집에서 빠져나와 사랑을 나누었고 엄동설안에도 식구들이 잠들면 집을 빠져나와 새벽에 들어갔다. 이듬해 봄에 헛구역질이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내 몸 상태를 알아차리고 어떤 사내냐고 물었고 햇볕이 따뜻한 4월에 그와 나는 우리 집 앞마당에서 혼례를 치렀다. 남편은 기술을 배워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며 시내로 나가서 살자고 했다. 우리는 사글세 방을 얻어 매곡리로 이사했다. 남편은 보일러공 보조원으로 취직을 했고 2년 후 보일러 기술자가 된 남편은 국립병원 보일러실로 이직했다. 남편은 직장인으로 나는 전업주부로 살아오다가 40살부터 우리 동네 통장으로 일했다. 남편은 내가 통장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나는 남편이 국립병원 직원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왜 불행이 찾아들었을까? 머리를 싸매도 모르겠다. 남편은 달라졌다고 나를 타박하고 나는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남편을 원망한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해해주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애틋하게 바라봐준다면 쭉 행복할 수 있을 건데 왜 싸움을 걸어오는지 알 수가 없다. 남편은 말을 하기도 전에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눈빛이 사납게 변한다. 남편이 곁에 있는 것이 나을까 없는 것이 나을까? 남만도 못한 남편을 책임져야 할까 버려야 할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도 남편의 폭언은 이어진다. 68살부터 남편은 몸이 확 늙어버렸다고 한숨을 쉬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몸이 안 좋다 할 때마다 살폈고 병원을 동행했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주었고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 나도 나이 들어 아픈 곳이 많은데 내색하지 않고 남편 몸이 건강하기를 바랬다. 69살 초범에 남편은 느닷없이 밥을 못 먹겠다고 했다. 봄을 타나 싶어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병이 아닌데 무슨 병원을 가냐고 했다.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 알면서 왜 묻냐고 했다.
남편이 밥을 못 먹는 이유를 나는 정말 모르는데 다 안다고 하니 일부러 골탕을 먹이는 것 같았다.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고 너무 그러지 말라며 훌쩍인다. 잠깐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계속 식사를 마다해 밥을 먹게 하려고 어깨를 다독이면 더러운 손 치우라 했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죽이려 한다고 뱉어버렸다. 당신과 오래도록 살고 싶다고 말해도 듣기 싫다고 했다. 내가 잘못해서 밥을 못 먹는 거면 이유를 말해주면 고쳐보겠다고 사정을 해도 돌아오는 건 트집과 손찌검이었다. 남편은 말도 안 된 억지를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부린다. 내가 너무 변해 섭섭하고 저런 여자가 내 마누라냐고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퉁퉁 소리가 나도록 쳐대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는 이유를 제발 속 시원히 말해달라고 애원을 하면 백녀우짓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함께 늙어가는 처지니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좋게 봐달라고 부탁하면 남편은 되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나를 공격한다. 남편 손에 뺨을 셀 수 없이 맞고 남편이 휘두르는 지팡이에 머리통을 20번도 넘게 맞았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뺨을 때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버르장머리를 잡겠다고 또 손찌검한다. 버르장머리 없게 한 행동을 말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더니 폭삭 늙은 년이 기어오른다고 뺨을 연거푸 때렸다. 지팡이로 머리통을 눈물이 나도록 맞은 순간은 그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을 나가려고 짐을 챙기다가 앙상한 몰골을 보면 서러워서 또 눈물이 돈다. 사랑밖에 모르던 남편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 짐을 풀고 다시 살아봐도 같은 날이 반복된다. 손찌검 당할 때마다 미칠 것 같은 상황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깨물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짐을 싸다가 풀고 또 싸다가 풀고 남편이 잘해줬던 기억이 떠오르면 서름에 흐느낀다. 저럴수록 내 마음은 식어가는데 남편은 무엇을 얻으려고 저럴까? 오늘은 쓰러질 것처럼 힘이 없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오느라 힘을 다 소진해서다. 남편이 휘두른 지팡이에 머리를 맞아 두통이 잦은 건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런 건지 숨은 병이 있어서인지 이유를 속 시원히 알고 싶어서 진료를 예약했다. 병원에 간 것을 이해 못하고 오늘도 남편은 화가 나 있다. 동갑내기가 결혼하면 잘 싸운다는 어른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우리는 혼인날부터 존칭을 사용했고 평생 서로에게 존댓말을 써왔다. 50년도 더 존칭을 써왔던 남편이 반말에다 욕을 상스럽게 한다.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도 존댓말을 계속했는데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찢어지도록 맞은 날 나 혼자 참는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치솟는 화를 반말과 욕으로 해소하기 시작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남편이 계속 이년저년 욕을 하고 있어 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네가? 인연이 미쳤나? 남편은 네가라는 호칭에 몹시 화가 나나 보다. 이놈아, 이 꼴을 당하고 사는데 안 미치겠냐? 이놈이라니? 남편은 숨이 넘어갈 것처럼 호흡이 거칠다. 못된 년!
남편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다. 못된 놈? 나도 소리를 질렀다. 여편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전연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여. 남편은 지팡이로 나무 계단을 마구 치며 고함을 지른다. 남편이 식사를 마다해 위 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고 싶었다. 남편이 너무 예민해져 무슨 말을 하려면 겁부터 난다. 병원에 가자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화를 냈다. 너무 완강해 방법이 없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이 배달되었다. 남편에게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 한다고 설득해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내시경을 마친 의사가 심리적인 이유나 치매일 수 있으니 치매 검사부터 해보라고 했다. 남편은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몬다고 고함을 질렀다. 내가 봐도 남편은 성격이 변했을 뿐 치매와 무관해 보여 치매 검사는 받지 않았다. 식사를 거부하기 전 남편은 키 188cm에 몸무게 90kg으로 건장한 체격이었다. 먹는 것을 즐기던 남편이 식사를 거부해 나날이 야위었다. 무슨 심사인지 내 앞에서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다리를 움츠리고 옆으로 누워 담요로 한쪽 얼굴을 덮고 나를 힐끔거리며 두유를 빨대로 마시거나 물을 마셨다. 남편은 세수도 목욕도 양치질도 거부했다. 머리카락도 수염도 못 자르게 해 꼴이 말이 아니었다. 남편은 두유 몇 개로 하루를 견뎌 1년도 안 돼 뼈와 거죽만 남았다. 근육이 빠지고 주름만 남은 종아리를 병문안 온 일가 친척들에게 내보이며 마누라가 홀대해 서럽다며 옷깃으로 눈물을 닦았고 마누라가 밥을 안 줘 죽게 생겼다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전연이 밤마다 죽이려 한다고 서럽게 울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도 했다. 누워 지내던 날이 길어져 남편은 걸음을 잘 걷지 못하게 되었다. 곁에서 부축하거나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몇 발자국 걸었다.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밥을 마다하고 나를 괴롭힌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삿대질이다. 남편은 밥을 먹이려고 할수록 누가 이기나 내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이 평상시 좋아했던 죽을 끓여 먹어보라고 하면 눈을 무섭게 치떴다. 한 과라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올까봐 손수, 엿과 유과 강정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해도 던져버렸다. 1년 정도 음식을 마다하던 남편이 2021년 초봄에 시래기 된장국에 흰 쌀밥을 달라고 했다. 물은 밥을 지어 된장국 국물에 밥을 말아서 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쓸어 먹었다. 이때부터 식사를 다시 했다. 없던 입맛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남편의 속내가 궁금해 물어보았다. 남편은 배가 너무 고파서 먹는다고 했다. 사람 몸에서 코를 들 수 없을 만큼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걸 씻지 않은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다. 툭하면 손찌검을 해대니까 물휴지로 대충 닦을 수밖에 없어 대소변 지린내와 땀 냄새가 섞인 몸은 짐승우리보다 더 심한 악취를 풍긴다. 당신 몸에서 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떡할까요? 방향제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약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인복지센터에 전화할게요.
남편이 화를 안 내고 있어 차량 목욕을 제공하는 복지센터에 전화했다. 내일 오후 3시쯤 목욕 예약했어요. 머리카락과 수염 먼저 자르고 목욕하면 더 좋겠어요. 머리카락과 수염이 얼굴과 목덜미를 덮어 요양보호사가 자연인 줄 알까봐 걱정이에요. 당신은 이발하고 목욕하면 더 멋있을 거예요.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려고 둘러댔다. 가위로 대충 잘라. 반가운 말에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도 가위로 자르고 나서 면도를 했다. 목욕하고 나서 식사도 잘하고 밤까지 기분이 좋아 보여 달라지려나 했는데 남편은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애물단지가 되었다. 나는 오늘 오전 6시 무렵 외출했다가 오후 5시가 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은 거실 텔레비전 맞은편 이부자리에 누워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잠이 든 건가? 일부러 눈을 감고 있을 것 같아 중얼거리며 2층 계단으로 올랐다. 심신이 너무 지쳐 씻고 잠시 쉬었다가 남편을 챙기고 싶어서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에 남편의 심술보가 지팡이를 챙겨 계단 앞으로 기어왔을 것이다. 인연, 내 인연. 남편이 고함을 지르는 동안 나는 땀에 젖은 몸을 씻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남편 목청에 화가 가득 차 있다. 밥을 먹었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는 년이 사람이냐? 남편이 발악해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 장기 요양 4등급인 남편이니 계단을 오르는 건 무리다. 개 같은 년, 독한 년, 찢어 죽일 년. 욕을 해대도 말이 없자 남편은 나무 계단을 지팡이로 마구 친다. 지팡이 소리가 잠잠해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아래를 봤다. 패 죽일 년, 찢어 죽일 년.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남편이 욕을 하고 있다. 나를 죽이겠다고? 죽이고 말고! 남편이 저러지 않아도 속이 시끄러운데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다. 오늘 검사 결과가 자꾸 신경이 쓰인다. 내 동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남편을 돌봐야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뇌혈관이 터져 밤새 죽어버린다면 저꼴을 안 봐서 다행이지만 삶의 질이 최악인 상태가 돼 살게 될까봐 무섭고 자식들 힘들게 할까봐 초조하다. 밖에서 땀을 많이 흘러 욕실에서 씻느라고 대답 못했어요. 화를 누르고 남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남편이 허수아비로 보이냐? 부드럽게 말해도 남편의 화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오전 6시에 밥을 차려주니까 아침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고 마다해서 밥상 차려두고 진료받으러 갔잖아요. 내가 아침밥을 꼭두 새벽에 먹는 사람이냐고. 달래듯이 말해도 남편 목소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다. 남편은 평생 아침밥을 오전 7시에 먹는다. 점심밥은 오후 12시 반에 먹고 저녁밥은 오후 7시 반에 먹는다.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9시 예약이 돼 있다고 말했잖아요. 순천에는 대학병원이 없어서 광주 대학병원까지 버스로 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입술 삐죽 나온 당신을 붙들고 사정사정 했잖아요. 입술 삐죽? 남편은 또 내 말이 거슬렀는지 말꼬리를 잡는다.
말을 부드럽게 안 해 미안하다고 달래도 소용이 없다. 남편 팽개치고 대학병원이 웬 말이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를 보면 나보다 힘이 더 넘친 것 같다. 몸 상태가 안 좋아 원인이나 알려고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빈속으로 갔다가 빈속으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남편은 말본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야단이다. 멀쩡한 여편네는 대학병원에 돈다발 바치러 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남편은 굶어 죽게 생겼고 본인이 지팡이로 머리를 때려 검사를 하러 간 건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 안 챙겨준 것만 따지고 있다. 대갈통을 깨버릴 테니 당장 내려와. 내가 지금 내려가면 오늘도 머리를 맞게 될 것이다. 머리를 또 만든다면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저승사자님, 내가 가진 재산 다 드릴 테니 저 못된 년을 지금 당장 잡아가시오. 돈이 사람 목숨보다 소중하다던 남편이 저리 말하는 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게 진심일 것이다. 네가 악담을 해서 이 모양이요. 남편은 본인이 거동 못한 것까지 다 나 때문이라고 한다. 입추가 한참 지났지만 바깥은 햇볕이 너무 뜨거워 땀이 줄줄 흘러요. 얼른 씻고 싶은 마음에 2층으로 먼저 올라갔어요. 다녀왔다는 인사 안 하고 올라가서 정말 미안해요. 내 딴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시래기 된장국 얼른 끓이고 고등어 구워 밥 차려주려고 그랬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달래보았다. 에이, 백여우년. 곰보다 여우를 더 좋아한다고 했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상냥하게 물었다. 가랑이를 쫙 찢어 죽이련. 왜 맨날 죄 없는 가랑이를 찢는다고 그러세요? 나를 마다하니까. 마다하긴요. 내려오기만 해. 찢어 죽일 테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남편은 심한 욕을 해댄다. 착하고 순수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호주머니에 담아다니고 싶다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을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에게 머리통을 많이 맞았다. 머리통을 지팡이로 맞으면 혹이 부풀어 옥신거리고 너무 아파 진료를 받으러 갔고 진료받고 오면 어떤 놈이랑 놀았냐고 또 머리통을 지팡이로 내리쳤다. 끙끙 앓다가 진료받으러 가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마음씨 착한 당신이 나를 나쁘다고 하니까 정말 속이 상해요. 남편 화를 풀게 하려고 칭찬해 보았다. 그렇게 착한 나한테 왜 그래? 남편은 억울해 죽겠다는 말투다. 욕을 하니까 그렇지요. 내가 언제 욕을 해? 방금도 욕을 했잖아요. 남편은 욕을 안 했다고 우긴다. 당신 수발 드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몸이 몹시 아프단 말이에요. 때려서 아프다 하면 억지소리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조심스럽게 둘러댔다. 세워서 아파, 벌려줘서 아파. 남편 말을 듣는 순간 내 입에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세우는 것도 벌려주는 것도 이제 더는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중요하지. 저절로 서지지도 않는데 왜 집착을 하세요? 남자니까. 몸이 늙어서 못하겠는데 어떡해요? 뭘 잘해줘서 꼬박꼬박 말댔고요. 안 해준 게 뭔데요? 한둘이 아니지. 콕 집어 말해보세요.
툭 하면 전기세 낸다, 수도세 낸다, 약값한다, 병원 간다, 시장 간다. 거짓말하면서 돈 다 찾아 쓰고. 왜 피 같은 내 돈을 축내?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을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쓰더니 퇴직해서는 연금을 지 멋대로 쓰고. 내가 국립병원 보일러실 기술자로 일해서 공무원이었어. 그래서 다달이 연금이 나와. 그거라도 내 맘대로 관리하고 싶었는데 백여우년이 뺏쓰고 들어오면 또 뺏쓰고. 내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 말은 100번도 더 들었어요. 안 해준 게 한둘이 아니라 했으면 그 말에 관한 답을 하세요. 너는 도둑년이요. 도둑년이란 말은 너무 심하네요. 당신 직장 다닐 때 들어온 월급은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장만 하고 생활비에 썼고, 퇴직 후 연금은 공과금과 생활비, 병원비, 약값 정도 썼어요. 당신 죽을 때까지 다달이 들어올 연금이잖아요. 아내 역할도 안 하면서 무슨 염치로 내 돈을 써? 식사 준비해주고 청소하고 대소변 실수한 옷과 이불 빨아 널고 집안일 혼자 다 하고 사는데 아내 역할을 안 한다니요? 그건 아무나 해. 아무나 하다니요. 마누라 아니어도 한다고.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남편을 내팽개치고 혼자 2층으로 올라가는 년이 마누라야? 당신이 세워달라고 보채고 짜증내고 욕하고 때리니까 잠시 피신한 거죠. 멀쩡한 내가 호라비로 살았어, 호라비로. 징그럽소, 징그러워. 밥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밤수발 들어야 한다고 작고하신 어머니가 당신한테 당부했어. 치매를 앓으신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어서 흘려버렸는데 당신은 어머니 유언으로 들었나 봐요? 밤수발은 아내의 의무요. 몸이 늙어 더는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해해줘요. 내 돈을 쓰려면 밤수발은 들어야지. 몇 해 전까지 당신이 원할 때마다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해줬잖아. 아낌없이 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준 거 알면서 왜 그래? 이른을 바라본 나이까지 밤수발 들었으면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몸이 늙어서 물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요. 정말 못하겠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세요. 벌려주는 것도 못해? 당신 원하는 것이 그것뿐이었어요? 세워달라고 보채고 또 보채고 고꾸라지면 한숨 푹푹 쉬며 다시 세워보라고 야단이었잖아요. 까딱도 안 하고 죽어있는 것을 세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나무 토막이냐고 트집 잡고요. 당신은 마누라 속살이 늙었다는 걸 왜 이해 못하세요? 무릎 관절도 아픈데 희생처럼 올라앉아서 하라고 미친년처럼 힝 신음도 내야 좋다고 하고. 아휴, 이젠 진짜 못한다고요. 어떤 놈이 그래? 어떤 놈이? 남편은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생트집이다. 남편 심술이 시작될 무렵 2층을 차지하고 살던 둘째 아들 내외가 직장 때문에 타지로 가게 되었다. 1층은 방이 없고 거실과 화장실과 주방이 전부여서 2층에서 살고 싶었다. 여보, 우리 2층에서 살까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계단 오르는 게 싫다고 아래층에서 지낸다고 했다. 2층을 비워두기 아까워 2층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한다고 말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해 비워두다가 남편 손에 뺨을 맞은 날부터 휴식처로 삼았다. 뺨을 맞고 머리통을 맞고 수치스러운 욕을 듣고 살 만큼 나는 강심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내게 2층이 없었다면 진즉 어떤 사달이 났을 것이다. 남편 식사를 챙기거나 대소변을 도와주거나
빨래와 청소를 마치면 2층으로 올라가 휴식을 취했고 밤에는 남편이 잠들면 2층으로 올라가 잠을 잤다. 2층에서 지내는 시간은 아프다고 징징대는 소리 안 들어서 좋았고 폭행과 폭언을 조금이라도 털어낼 수 있어 숨을 쉴 수 있었고 세워달라고 귀찮게 하는 거 피할 수 있어 살 것 같았다. 밤수발을 안 해줘서 밥을 못 먹었다고요? 누가 그래? 누가? 당신은 거짓말을 잘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요. 시끄러워. 이제 좀 어른이 돼보세요. 이렇게 쭈글쭈글한 내가 애요? 남편은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훌쩍인다. 남편은 혼인 후 어른인 경우보다 미성숙한 사내로 있을 때가 많았다. 돈 벌어다 주는 거 하나로 남자의 권리를 다 누리려 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 몸은 늙었는데 남편의 성욕이 청춘이라는 게 문제니까. 남편은 몸이 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욕과 늙은 몸을 시소 위에 올려두고 한숨 짓는다. 몸에 맞게 성욕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노년의 삶이라고 말하면 남편은 사랑이 식었다고 화를 냈다. 남편은 나를 1층으로 내려오라고 악을 쓰고 나는 안 내려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를 2시간이 흘렀다. 아직도 남편은 나를 패 죽인다고 계단 난간을 여분의 지팡이로 내리치고 있다. 방문 열쇠를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가 잠금 장치를 누르고 침대에 누웠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았다. 종일 굶어 배에서 소리가 난다. 남편도 종일 굶었을 건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남편은 계단 아래에 누워 앓고 있었다.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 검사를 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다. 국민건강공단 노인 장기요양 4등급이니 방문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편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를 85%를 지원해 주는데도 15% 자기 분담금 나가는 걸 아까워하며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자마자 방문 재가를 끊었다. 자식들이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남편은 내가 괄시를 한다고 훌쩍였다. 남편이 저러는 시기가 코로나19가 유행일 때여서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혼자 감당했다. 자식들이 알면 속상해할까봐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다가 거리두기 해제가 된 추석에 자식들에게 그간 겪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내 슬하에 자식이 셋인데 첫째 아들 부부는 목포에 살고 있고 둘째 아들 부부는 대전에 살고 있고 셋째 딸은 서울에 산다. 추석날 아들 부부가 모여 우리 부부 문제를 의논한다. 나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아들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며느리들은 맞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다. 남편은 죽는 한이 있어도 이혼은 안 한다고 고함을 지르더니 지팡이를 치켜들고 며느리들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며느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졌고 놀란 아들들이 남편 손에 든 지팡이를 뺏었다. 우리 가족 모두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평생 돈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 공부시킨 아비를 요양원으로 보낸다고? 아버님처럼 폭행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단호히 말했다. 이런 꼴을 어머니 혼자 견뎠다는 사실에 눈물이 납니다.
요양원 가셔서 편히 지내십시오. 둘째 아들이 합세했다. 내 집을 놔두고 내가 요양원에? 안 간다. 못 간다. 산에 내다 버리기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 사세요. 나는 선심 쓰듯 말했다. 병들었다고 남편을 내다 버려? 아버님을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게 하려는 거죠. 둘째 며느리가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조용조용 말했다. 그런 말 하면 천벌 받는다. 하늘이 너희들을 가만둘 줄 아느냐? 아이고, 분한 거. 너희 아버지를 얼른 요양원에 넣어버려라. 남편이 자식들에게 악담해 꾹 눌렀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죽일년? 이제는 돈 한 푼 안 줘. 남편은 입출금 통장을 엉덩이 밑에 감추며 나를 노려보았다. 이혼하면 연금 절반이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재산 절반도 어머님 몫이에요. 첫째 며느리가 이혼 후 연금과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말해주었다. 남편은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꼭 쥔 주먹을 바들바들 떨었다. 안 해, 천연이. 마누라가 할 근본을 안 한다고.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해. 남편은 침을 튀기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버님을 여태 돌본 사람은 어머니신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첫째 아들이 물었다. 가장 중요한 수발을 저 옆에 내가 안 든다고. 남편이 고함을 질렀다. 나는 남편을 쏘아보며 눈을 흘겼다. 아들들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엉덩이를 밀고 다가온 남편이 효자손으로 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자식들이 구급차를 불러 나를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뇌수술을 받게 했다고 한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너무 서러웠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 수술 후 태원의 큰아들 집에 쉬면서 복수할 생각을 했다. 내가 죽어 장례를 치렀다고 전해라. 아버지를 보러 간다는 큰아들에게 부탁했다. 살아오는 동안 가장 슬픈 것은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평생 하나였던 사랑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 내 뜻대로 어머니가 사망해 장례를 치렀다고 전했다는데 남편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한다. 그날부터 남편은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편도 나처럼 고통스러운 걸까? 통쾌하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솟는다. 큰며느리가 남편이 달라진 이유가 치매일 수 있으니 검사를 받게 한다고 했다.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도움으로 큰아들 내외가 남편과 동행해 치매 검사를 했는데 남편에게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치매가 발병되기 3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매 검사를 놓쳐 안타까워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우리 부부 앞에 놓여 있을 줄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목포 큰아들 집에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여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우리를 덮칠 줄 정말 몰랐어요. 내 심정이 이러는데 당신은 더하겠지요. 당신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3년 전 의사 말을 듣고 치매 검사를 해 치료를 받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건데.
이 지경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요. 목숨 다하는 날까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당신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무지로 부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바보처럼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었을 사랑마저 잃게 했어요. 고향 마을 언덕에서 맺었던 우리의 첫사랑 잊지 말아요. 둥근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던 그 소년 소녀가 지금의 우리를 바라봤더라면 노년을 잘 보낼 수 있었을 건데. 남편은 내 눈을 마주하지도 말을 하지도 않는다. 나는 너무 미안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네, 이송현 작가님의 잃어버린 사랑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 부인에 대한 집착과 혹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런 심리에서 배우자에게 심하게 트집을 잡거나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물론 소설 속 이야기지만 마지막 부분을 낭독하면서 가슴이 찡해왔네요. 자,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